부장님,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하셨어요. 아내 정숙의 영정 바로 앞에서 2년간 숨겨온 불륜의 상대가 조문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죽기 전에 그 여자에게 전화까지 했습니다. 김태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8살 여직원 한지민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수의 뒤편에서 딸 수진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민을 쳐다보고 있었고 주변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왜 남편을 부탁한다고 했을까요? 장례식장 밖 주차장에서 태수는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8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더 끔찍한 건 아내가 죽던 그 시각에 자신이 지민과 함께 호텔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지만 태수는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모텔 영수증과 태수와 지민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을 말입니다. 당시 태수는 54살이었고 회사에서 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와 거의 대화가 없었고 딸 수지는 결혼 준비로 바빴습니다. 태수는 매일 밤 혼자 소주를 마시며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신입사원 환영회는 또 하나의 의무일 뿐이었습니다. 환영회장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들이 일어나 인사를 했고 그 중에서도 유독 밝은 미소를 띤 여자가 태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지민이라는 이름표를 단 26살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태수보다 28살이나 어렸고 딸 수진과 동갑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지민이 태수 옆자리에 앉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부장님, 혹시 저한테 업무 멘토가 되어주실 수 있으세요? 부장님이 우리 팀에서 제일 능력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태수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민의 눈빛에서 묘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관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민은 자주 태수의 자리로 찾아와 업무를 물어봤고 야근할 때면 커피를 타다 주곤 했습니다. 태수는 처음엔 그저 성실한 신입사원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민과의 대화가 편안하고 즐겁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와는 몇 년째 나누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를 지민과는 나눌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지방 출장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호텔 로비바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지민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부장님은 왜 결혼하셨어요? 행복하세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처음엔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28년이 지나고 보니 그냥 습관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지 불행한지도 모르겠어요. 지민은 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장님 외로우시죠? 저도 그래요. 함께 외로우면 안 될까요? 그날 밤 태수는 26살 지민의 방으로 들어갔고 28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가 아닌 여자와 밤을 보냈습니다. 죄책감과 흥분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지민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태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태수와 지민의 관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회사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업무 지시를 주고받았지만 밤이 되면 연인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처음엔 단순한 일탈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민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태수는 야근이라는 핑계로 집을 나섰고 지민과 함께 도심 외곽의 작은 모텔로 향했습니다. 체크인할 때마다 프런트 직원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지민과 함께 있으면 그런 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모텔방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태수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수는 지민과 함께 경기도 외곽의 펜션으로 떠났습니다. 아내에게는 회사 워크숍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딸 수지는 남자친구와 여행을 간 상태였습니다. 펜션 마당에서 바비큐를 구워 먹으며 맥주잔을 부딪히는 순간 태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지민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는 부장님이 저를 선택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언젠가는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태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28년을 함께한 아내를 버리고 딸보다 어린 여자와 재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태수와 지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지민은 태수에게 과장 승진을 위한 인사발령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다른 부서로 가면 태수를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는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태수는 더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정숙은 남편의 늦은 귀가와 주말 출근이 잦아진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가 씻는 동안 정숙은 남편의 서랍을 조용히 열어봤고 그곳에서 모텔 영수증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정숙은 영수증을 다시 제자리에 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부터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민과의 관계에 빠져 있었고 집은 그저 잠을 자러 가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딸 수진도 결혼 준비로 바빠서 아버지의 일상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태수와 지민은 회사 근처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와인 2병을 비우고 나오는 길의 주차장에서 우연히 딸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약혼자와 함께 같은 레스토랑에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태수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태수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신입사원인데 업무 때문에 같이 저녁을 먹었어.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사람이면 회사에서 먹으시지 왜 이런 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업무 얘기에 와인이 필요한가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딸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태수는 지민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끊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민과 함께 있을 때만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불륜을 확신한 뒤로도 3개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프린트했고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시간과 장소를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남편이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을 확인했고 조수석 발밑에서 여자용 립스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숙은 그 립스틱을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8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와 키스를 나눴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몇 년 전부터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사랑이 사라진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립스틱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살아야 할까? 그러나 이혼이라는 선택지는 쉽게 내릴 수 없었습니다. 딸 수진의 결혼식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무엇보다 28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2주가 더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 정숙은 남편이 또다시 야근이라는 핑계로 집을 나서는 것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태수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정숙은 택시를 잡아타고 남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차는 회사가 아닌 도심 외곽의 모텔 앞에 멈춰 섰고 태수는 젊은 여자와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택시 안에서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딸 수진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태수는 여자의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갔고 그 모습은 20년 전 자신과 데이트하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갔지만 결국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남편과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어느 일요일 오후, 정숙은 남편을 불러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설마 불륜 사실을 알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그 여자 만나지 마세요. 태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숙은 서랍에서 준비해둔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안에는 모텔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태수와 지민이 함께 찍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정숙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혼은 안 해요. 수진이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고 제가 이 나이에 혼자 살 자신도 없어요. 그냥 제발 끝내주세요. 제가 먼저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참아주세요.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끝낼게요. 정말 미안해요. 정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조용히 울었지만 태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태수는 잠에서 깨어 휴대폰을 꺼내 지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조심하자. 아내가 눈치챈 것 같아. 하지만 괜찮아. 곧 정리할게. 태수는 여전히 지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3일 후, 정숙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날은 화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정숙은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과속으로 달려온 트럭에 치였습니다. 목격자들은 정숙이 초록불이 켜진 것을 확인하고 건넜지만 트량 운전기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돌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정숙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2시간 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태수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휴대폰은 호텔방 침대 위에 무음으로 놓여 있었고 그는 그 시각 지민과 함께 샤워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결국 딸 수진에게 연락했고 수진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이미 어머니가 사망한 지 3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태수는 지민과 함께 호텔 침대에 누워 와인을 마시다가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태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민은 태수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태수는 대답하지 못한 채 옷을 주섬주섬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태수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울고 있었고 태수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었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아빠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태수가 오후 내내 자리를 비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그저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준비하는 동안 경찰은 정숙의 유품을 태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핸드폰, 지갑, 그리고 장바구니가 전부였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핸드폰을 켜봤고 통화 기록을 확인하다가 멈췄습니다. 마지막 발신 기록이 사고 당일 오전 11시 지민의 번호였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죽기 4시간 전에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걸까요? 태수는 지민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장례식장 안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지민이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눈물을 흘리며 조문을 하러 온 지민을 보자 태수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궁금증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밤 11시 태수는 지민을 장례식장 밖 주차장으로 불러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당신한테 전화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죠? 지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저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곧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것 같다고요.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날 오후에 정말로 그렇게 되셨어요. 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제게 부탁하셨어요. 부장님을 잘 부탁한다고요. 부장님이 외로운 사람이니까 곁에 있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엔 무슨 말씀이신지 몰랐는데 사모님이 이미 저희 관계를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불륜을 알고도 이혼하지 않았고 심지어 죽기 전에 그 여자에게 남편을 부탁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핸드백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사모님이 제게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부장님께 꼭 드리라고 하셨어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내의 손글씨로 쓰인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 씨,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화내지 마세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당신도 둘 다 외로웠던 거예요. 저는 이제 편히 쉬고 싶어요. 지민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행복하세요. 편지 뒤편에는 정숙이 복용하던 우울증 약 처방전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방 날짜는 6개월 전이었고 의사는 심각한 우울증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태수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불륜을 알고 나서 우울증에 빠졌고 살아갈 의지를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숙이 스스로를 방치한 결과였을까요? 태수는 편지를 손에 쥔 채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내가 죽었다는 죄책감이 심장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지민은 태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태수는 그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태수는 혼자 남아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태수는 회사에 한 달간 휴직계를 냈습니다. 출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무엇보다 지민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민은 장례식 이후 태수에게 여러 번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태수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딸 수지는 아버지가 장례식 날 밤 주차장에서 젊은 여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멀리서였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고 다음날 아버지를 불러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여자랑 무슨 사이예요? 레스토랑에서 봤던 그 회사 직원이랑 사귀고 계신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딸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사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침묵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울해하셨던 거죠? 아빠 때문에 엄마가 죽으신 거잖아요. 수진의 말은 태수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분간 아빠랑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약혼자 집에 가 있을게요. 엄마 49제 때 다시 봐요. 수지는 그날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태수는 혼자 텅 빈 집에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태수는 아내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정숙이 즐겨 입던 카디건과 블라우스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그 냄새를 맡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태수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아내가 남긴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 결혼식 때 찍은 사진들, 딸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이 차곡차곡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일기장을 펼쳐봤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태수는 늦게 들어왔다. 아마 그 여자를 만나고 온 것 같다. 화가 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된다. 나도 그에게 좋은 아내가 아니었으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너무 피곤하다. 그냥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 태수는 일기장을 덮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죽기 한 달 전부터 이미 삶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자신이 아내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간의 휴직이 끝나갈 무렵 태수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지민과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없었고 매일 아침 출근하며 아내를 배신했던 기억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상사는 만류했지만 태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서는 날 복도에서 지민과 마주쳤습니다. 지민은 한결 여위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지만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민은 태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태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 앞에 앉아 몇 시간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가끔 묘비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태수는 집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 수지는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대화는 항상 짧게 끝났습니다. 수진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고 태수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고 태수는 점점 더 폐인처럼 변해갔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머리와 수염도 기르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6살 중년 남성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늙은 남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한지민이었습니다. 태수는 편지를 뜯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지민에 대한 감정은 이미 사라졌고 남은 건 오직 아내에 대한 죄책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다시 편지가 왔고 이번에는 태수가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부장님, 저는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요. 부장님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장님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저는 사실 부장님의 첫사랑이셨던 분의 조카딸이에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1년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태수는 편지를 읽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민이 자신의 첫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의 첫사랑은 대학교 때 만났던 여자였고 졸업 후 헤어져서 소식이 끊긴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태수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태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민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아내의 묘를 찾았지만 예전처럼 매일 가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줄었고 묘 앞에 앉아있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당분간 생활할 수는 있었지만 집에만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점은 조용했고 손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태수에게는 일종의 치유였습니다. 딸 수지는 결혼식을 조용히 올렸습니다. 태수도 참석했지만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식이 끝난 후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아버지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이제 용서하려고 노력할게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용서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오후 서점에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계산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은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정장을 입은 모습은 더 이상 28살 신입사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독립적인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민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부장님, 오랜만이에요. 1년 후에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조금 일찍 찾아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이제 우리 사이는 끝났잖아요. 지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고 젊은 남녀가 대학교 정문 앞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30년 전의 자신이었고 여자는 자신의 첫사랑 윤이었습니다. 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가 제 이모예요. 윤희 이모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모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김태수라는 사람을 찾아서 안부를 전해달라고요. 태수는 사진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윤희는 태수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고 졸업 후 취업 문제로 서로 다른 도시로 흩어지며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30년 동안 소식이 끊겼고 태수는 윤희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지민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모는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부장님을 평생 잊지 못하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태수 오빠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요. 만약 불행해 보이면 곁에 있어주라고 하셨어요. 태수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결혼한 사실도 모르고 평생 자신을 기다렸던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모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부장님께 다가갔어요. 업무 멘토를 부탁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부장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요. 이모가 왜 평생 부장님을 잊지 못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접근한 거였군요.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었던 거잖아요. 지민은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진짜였어요. 저는 부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죄책감, 그리움, 혼란, 그리고 조금씩 살아나는 사랑의 감정까지도 느껴졌습니다. 지민이 다가와 태수의 뒤에 섰습니다. 부장님, 저는 1년 동안 부장님을 잊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봤어요.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부장님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사모님도 그걸 원하셨잖아요. 태수는 천천히 돌아서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28살이나 어려요. 딸보다도 어린 당신이 나 같은 늙은 남자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모의 부탁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민은 태수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중요한가요? 저는 부장님이 좋아요. 부장님의 따뜻함, 외로움, 진실함이 좋아요. 부장님과 함께 있을 때 저도 행복했어요. 태수는 지민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민 씨,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내가 죽은 지 1년밖에 안 됐고 딸도 아직 저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는 건 아내를 또다시 배신하는 것 같아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알아요. 저도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다만 부장님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모의 마지막 부탁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어요. 이모는 부장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래요. 지민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예요. 부장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태수는 봉투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윤희의 손글씨였습니다. 태수 오빠, 오랜만이에요.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오빠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빠를 사랑했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제 조카 지민이를 잘 부탁해요. 그 아이는 착한 아이예요. 오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사랑합니다. 태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 평생 자신을 기다렸다는 사실이, 그리고 죽기 전에도 자신의 행복을 빌어주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서점을 나갔고 태수는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아내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저한테 행복하라고 했지만 저는 아직도 당신을 배신한 것 같아서 괴로워요. 제가 다시 사랑해도 될까요?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왔고 낙엽이 묘비 앞에 떨어졌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아내의 대답처럼 받아들였습니다.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태수는 딸 수진과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수진은 임신 소식을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알렸고 태수는 할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아버지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이제 어른이 되고 보니 알 것 같아요. 사랑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걸요. 아빠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태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신호였습니다. 아내의 이주기가 다가오던 어느 토요일 오후, 태수는 성당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자주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성당 앞 벤치에 지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의도된 만남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주 앉았습니다. 지민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저 이제 괜찮은 사람이 됐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여자가 됐고요. 부장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다만 함께 있고 싶어요. 태수는 지민의 눈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아내가 원했던 것이고 첫사랑 윤희가 바랐던 것이며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태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성당을 나섰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묘로 지민을 데려갔고 묘 앞에서 함께 꽃을 놓았습니다. 태수는 묘비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용서해도 될까요? 저 다시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석양이 지고 있었고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태수와 지민은 손을 잡고 천천히 묘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어쩌면 사랑에는 나이도 타이밍도 중요하지 않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다시 살아갈 용기이고 과거를 용서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태수를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지민의 선택을 이해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